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이동권과 교통안전 강의를 받게 된 미래성장교육연구소의 박성철 대표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의 교통과 관련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수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안전벨트 중요성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보강지턱 통과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 새로 개정된 내용이죠.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지금 멈춰야 됩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교통수단. 전라남도는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영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용권 증진을 위해서 전라남도 현재 15개 시군의 바우처 택시 17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으면 시군과 협의한 택시가 우선 배차돼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바우처 택시는 언제 이용되는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내버스 요금 정도만 부담하게 되면은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배차 시간의 지연이라든지 대기 시간의 단축, 그리고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서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게 아니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및 회원 등록 문의를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나 콜센터를 이용하셔서 등록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왜 필요한가? 영상을 통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문 아니고 거기 가운데 문으로 타야 돼. 여기 도로 쪽으로 너가 일직선 맞춰놓으면은 기사님이 멀리서 보시고 가운데에 맞춰서 여기다가 차를 세울 거야. 너가 이따가 카드 나 찍을 때 위치 알려줘야 된다. 이미 아실 것 같은. 나 가운데로 타본 적은 나도 처음이야. 애초에 버스를 타던 것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래 왜? 이것도 대중교통이잖아. 주변에서 다 웬만하면 타지 말라고 그러고 일단 눈치가 엄청 보인다 그러더라고. 아 온다 보인다. 저방 여기 멈춘다. 딱 땡기네. 내려올 텐데. 형 뒤쪽에 있지 마. 잠시만. 물어볼게. 지금 나오고 있어. 뭐 나오고 있어? 야 그럼 네가 기사님 2명이요. 뒤에서는 적으면 안 돼요.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혹시 어디다 찍어야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거 자리가 있어 휠체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기다려봐. 저쪽이 하실게요? 이쪽이 하실게요? 이쪽? 교통수단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전용 콜택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련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벨트 중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자는 지금 안전벨트를 매 있고 뒤에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나면 누가 더 안전할까요? 뉴질랜드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 남성들만 상대로 상의를 거둬봤습니다. 몸에 자국이 있죠? 이 자국이 뭐일 것 같습니까? 딱 봐도 안전벨트 자국이죠? 이 자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안전벨트를 맨 사람과 매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맨 사람, 안전벨트를 맸다는 거고 이 자국이 있는 사람 말이죠. 맸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차에서 사고 났는데 이 자국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전벨트를 안 맸다는 거고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0년도 초반에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운전석에서 갑자기 안전벨트를 안 매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계를 빼보겠죠. 국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 통계를 빼봅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죽지가 않아요. 90년대 후반전이니까 조수석에서 또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은 야, 소리 난다. 시끄럽다. 얼른 매. 깜빡했다. 위험하다. 안전벨트 얼른 매. 이 말이 아니고 소리 난다. 시끄럽다. 어쨌든 맸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벨트를 맸을 때와 매지 않았을 때 그러면 안전벨트는 맸을 때 사고 나면 어떤 메커니즘, 어떤 작용을 하기에 사람을 살리고 매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가 궁금하시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국도로공사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고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 중에 사고가 납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2차 사고 나서 운전자 튕겨져 나갔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튕겨져 나가고 못 일어납니다. 터널입니다. 일산이에요. 자, 혼자 운전하다가 화물차가 사고가 나요. 운전자 튕겨져 나갑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튕겨져 나가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럼 안전띠를 맸더라면 어땠을까요? 터널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졸음운전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났죠. 거의 폐차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기에도 폐차할 정도예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맸다면 살 수 있습니다. 뒤통수 한번 잡고 나오죠.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역시 터널입니다. 아주 큰 사고죠. 바퀴가 끊어질 정도니까 아주 큰 사고입니다. 안전벨트를 맸다라고 한다면 살 가능성이 높죠. 움직이죠? 여성이 나옵니다. 살았습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안전벨트를 맸느냐 안 맸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는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는 꼭 기억하세요. 매는데 3초면 됩니다. 몇 초면 된다고요? 3초입니다. 길지 않아요. 안전벨트 내가 매고 승객이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맸는지 우리 가족이 안전벨트를 맸는지 확인하는데 3초입니다. 시내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고 가다가 시속 50으로 달리던 차가 앞에 차가 갑자기 섰어요. 그런데 내가 휴대폰을 잠깐 쳐다보는 사이에 앞에 차가 서 있는지를 모르고 부딪혔을 때 내 얼굴이 어디에 부딪히냐면 핸들에 부딪힙니다. 핸들 둥그렇게 돼 있죠. 그때 이마를 치게 되면 눈이 빠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눈 하나 있고 눈 하나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광경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는 경찰관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치게 되면은 이 코와 뼈, 그 다음에 치아가 다 나가고 이 턱뼈까지 나가게 되면은 임플란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벨트 맸느냐 안 맸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사람이 튕겨져 나가요. 안전벨트를 안 매서 고속도로에서 튕겨져 나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근무를 했어요. 튕겨져 나갑니다. 떨어질 때 뭐부터 떨어지겠어요? 머리부터 떨어지겠죠. 아주 심각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지르기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 앞지르기 시도하다가 화물차를 만나게 되면 화물차는 힘이 세기 때문에 밀죠. 그때 승용차가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원심력이 생겨서 뒷좌석에 남자 2명, 조수석에 여자 1명, 3명, 하나, 둘, 셋, 3명이 튕겨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가요. 반드시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이 차가 여기서 펑크 날 거라는 거 여러분 예측하셨어요? 예측 못 하셨죠?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고가 어떻게 날지를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는 언제 매야 되냐면 출발 전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언제 매야 된다고요? 출발 전입니다. 몇 초면 돼요?
3초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초면 충분해요. 반드시 출발 전에 매셔야 된다. 그러면 누가 매야 되느냐? 우리 가족이 다 매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이동하는 장애인이 안전벨트를 다 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가 이렇게 뒤집히는 순간에 여러분 안전벨트 매는데 3초면 되니까 저 뒤집히는 순간에 다급해서 안전벨트 맬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때 어딘가를 잡으려고 급급하겠죠. 그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잡는다 하더라도 내가 저렇게 튕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벨트 매는 데는 3초면 돼요. 출발 전에 매야 됩니다. 가면서 매지 마시고 출발 전에. 안 매도 되겠지? 아니에요. 꼭 매셔야 됩니다. 누가 매야 됩니까? 다 매야 된다. 우리 가족이, 여러분 승객이 다 맬 수 있도록. 결국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는 매면 살고 안 매면 죽습니다. 제가 구호예요. 제가 앞에를 얘기하면 여러분 크게 소리내서 집에서 지금 교육받고 계시죠?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안전벨트 매면 살고 안 매면 죽는다. 매면 살고 안 매면 죽는다. 몇 초요? 3초. 언제? 출발 전에. 누가? 다 매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매면 살고 안 매면 죽는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전좌석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장애인들에는 안전벨트가 좀 다르죠. 고정벨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승차할 때 풀림 스위치를 해서 이렇게 저상할 때 지금 휠체어에 이렇게 고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양쪽 고정을 다 해주셔야 되겠죠. 좌우에 같은 위치에 걸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발판 옆에 이렇게 고정하는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흘러내리면 안 되고 미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후면부 고정 장치는 반드시 바닥에 고정 후에 해야 됩니다. 견고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휠체어 동체, 차체에 고정을 해서 탄성이 되도록 끈을 조절을 해서 탄성이 되도록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고정을 해주시고 끝까지 단단히 고정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과속 방지턱 통과 요령입니다. 차량의 파손 위험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부상의 위험이 따르고 있는 거죠. 과속 방지턱은 과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6m 이상에서는 이렇게 반지름이 10cm 정도 되고요. 도로 폭이 6m 미만인 경우에는 약 7.5c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실 때 이 방지턱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입간판이 보일 거예요. 입간판이 보일 때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속도를 줄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덜컹하고 차가 약간 날아가요. 충격과 함께 나른단 말이에요. 비가 오는 날 미끄러지겠죠.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블랙아이스가 있죠. 그러면 미끄러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상과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속 방지턱이 통과 시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아주 승객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폭 운전과 다름없는 그런 운전이 되겠죠. 이 방지턱을 통과할 때는 비스듬하게 넘어가시면 충격이 완화되고 승객의 부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무거우게 되면은 차에 무리가 가겠죠.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지혜롭게 통과하는 방법. 첫 번째, 입간판이 보이면 속도를 어떻게 한다?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비스듬히 넘으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비스듬하게 가게 되면 충격 완화와 부상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탑승 화물을 줄여서 차체를 보호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고 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7월 12일자로 개정됐죠. 우회전과 관련해서 여러분 교차로 할 때는 교차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차와 차와의 사고도 있겠으나 보행자가 건너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 위험이 가장 많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 하나죠.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도덕적 책임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차로 우회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일시정지 없이 가다가 좌측에서 오는 차와 이렇게 부딪혔을 때 무슨 위반일까요? 신호위반입니다. 12대 중과실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형사처벌 되는 거죠. 개정 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적색 신호에서 여러분들이 이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적색 신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회전을 할 때는 항상 우측 차로에 서행해서 오셔야 됩니다. 서행해서 일시정지한 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행자가 있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서 있어도 일시정지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일시정지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통행하고 있으면 당연히 서야 되고,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근처로 인도해서 횡단보도 근처로 막 뛰어오는 사람이 있죠. 왜 뛰어오겠어요?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일시정지 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27조 1항 개정 내용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반드시 차가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시정지를 하냐면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이 있죠.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반드시 하고 지나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회전 시 적색 신호일 때 일시정지와 관련해서는 보행자 등이 적색이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서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보행을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람이 보이면 서야 된다. 신호에 관계없이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사고 나지 않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녹색 신호와 관련해서 우회전하는 통과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량이 가고 있죠?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됩니다. 우회전하고 나서 우측으로 돌았을 때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와 있죠? 예, 신호등이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해주시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신호등이 파란불이다 하더라도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주의해서 운전하시고요. 적색의 경우에 우회전 어떻게 하는가? 색이 적색이다. 자동차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여기서 일시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이때는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아, 보행자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안 쓰고 가서 사고가 나게 되면 왼쪽에서 오는 차라든지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라든지 이런 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 신호위반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 여기에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시정지 후에 가시면서 또 한번 여기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간에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우회전할 때 말입니다.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사람이 있으면 섰다 가야 맞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여러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멈춰 주셔야 됩니다. 동승자 처벌이에요. 술 먹은 줄 알면서, 운전자가 술 먹은 상태를 알면서 동승하는 거,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해당이 됩니다. 음주운전, 여러분 술을 마시고, 내가 술을 마시고 들이키고 나서 운전하는 거 당연히 음주운전이죠.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숙취운전입니다. 전날 술 먹고 그 다음날 술이 깨기까지 6시간에서 8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늦게까지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내가 근무를 해야 돼요.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어지럽다, 이거는 술이 깨지 않은 거죠. 그런데
2-3시간, 4시간 정도 잤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운전해요. 음주운전은 범국민적으로 아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인, 공무원이라든지 연예인이 음주 교통사고가 나서 방송에 나오게 되면 거기 댓글 한번 보세요.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이처럼 범국민적으로 범죄시하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일까? 예, 지금 오열을 하고 있죠. 서울인데요. 학생, 딸을 지금 태우고 학원에 가는 중입니다. 학원에.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나요. 네. 학원에 데려다 주는 가운데 음주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딸 앞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생명의 위험수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학원을 가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학원에 안 갔더라면 아빠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 죄인이 됐어요. 저는 경찰관 30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치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현장에 나갔을 때, 사고 현장에 나갔을 때 또 유치장에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거나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나서 유치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말, 아, 내가 술 한잔 잘못 먹고 사고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고 사람이 죽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딸이 죄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벗어나 보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윤창호라는 청년이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서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길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음주 차량이 덮친 거예요. 윤창호 청년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에 의해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일이 생깁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가장이 죽어봐요. 가장이 죽게 되면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부모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정신 이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창호 청년 부모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여기 제명을 한번 보세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여러분, 제명 중에 제일 앞에 특자가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아주 내 인생을 아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람이 다쳤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인데요. 조금만 다치더라도 술 조금 먹고 운전하다가 다쳤는데 3,000만 원 냅니다. 지금 판사에 따라서는 3,000만 원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걸리는데도 3,000만 원. 그런데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벌금이 없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유치장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장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다 들어오게 되면 5시간 버티지 못해요. 아주 집에도 갈 수 없고 일상이 끊어지고 경제활동 못합니다. 온 가족, 내 가족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상대 가족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이 음주운전이다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절대 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0.03에서 치수한다. 단속한다. 0.03은 예전에 0.05에서 정지가 들어갔죠. 0.03이면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부터 처벌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0.08입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별로 이렇게 처벌 수위를 정해놓고 있죠. 자, 그러면은 강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여러분을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 무섭게 처벌하니까 여러분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물론 무섭다는 것을 얘기하고도 있지만 저는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3가지를 경찰청에 신고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임 장소에 차를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임 장소라는 것은 단순히 식사만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술을 먹거나 그 모임 장소가 술을 곁들이는 모임 장소다, 식사 장소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차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언젠가는 한번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이 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을 절대 가지고 가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대리운전을 믿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면은 대리운전 기사가 더 이상 운전 못하겠죠? 그래서 키를 주고 나 운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운전자가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것이다가 1번, 자기가 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 2번. 몇 번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대리운전 기사하고 싸웠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키 주고 더 이상 운전 못하겠다 하고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술을 취한 차량 소유자는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것이다가 1번, 자기가 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가 2번. 몇 번이에요? 자기가 운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운전하게 되면 대리운전 기사는 가지 않고 저쪽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집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손님 다 왔습니다. 집이 이 근처신가요? 이렇게 했더니 술 취해가지고 한숨 자다가 깨어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 우리 집이야. 차 세워. 얼마야? 2만 원. 3만 원 줄게. 팁 1만 원. 열심히 일해. 아직 주차 안 했는데 주차는 내가 할게. 차에 내려가지고 주차 후진해서 5m 상가에 주차했습니다. 뭘까요?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절대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술을 먹어놓으니까 판단이 흐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뺑소니로 간다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뺑소니로 가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차가 경찰에 쫓기고 있어요. 근데 그 차가 갖가지 위반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차가 도대체 술을 얼마나 먹었을 것이냐? 1번, 면허 취소 정도 먹었을 것이다. 2번, 면허 정지 정도 먹었을 것이다. 3번, 훈방 치수 정도 먹었을 것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공익신고예요. 자, 모닝차가 아무리 봐도 음주운전한 것 같다.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갖가지 위반을 하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경찰에 신고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경기도 고양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차가 위반을 하죠. 경찰관이 내려서 단방에 검거를 합니다. 아주 박력 있게 하죠. 네. 자, 그런데 이 차가 계속해서 위반을 하고 도망가요. 난폭 운전합니다. 중앙선 침범해요. 경기도 고양 시내로 들어가면서 신호 위반을 해요. 자, 들어보세요. 신호 위반을 했다. 빨간불인데 갔다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가는데 그 보행자를 쳤다. 그러면 서야 되겠죠. 서서 구호 조치해야 되겠죠. 근데 가겠죠. 이거 뭡니까? 뺑소니예요. 뺑소니. 신호 위반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중앙선 침범해서 오는 차하고 부딪혔겠죠. 만약에 부딪히면 쓸까요? 갈까요? 가겠죠. 또 신호 위반합니다. 또 부딪혔어요. 쓸까요? 갈까요? 갑니다. 뺑소니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뺑소니로 갑니다. 사고 나면 뺑소니로 간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의도와는 다르게 두려우니까 걸리면은 엄청난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순찰차를 부딪혔어요. 부딪히려 해서 부딪힌 게 아니라 순찰차를 피하기 위해서 부딪혔는데 그게 흉기로 변한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코로나 때 정부 지원금이 더 늦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공무원들 멱살 탁 잡으면 이게 공무집행방해. 근데 칼을 들고 와가지고 협박하면서 니네들 일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이게 협박했죠? 특수공무집행방해. 근데 경찰관이 다쳤어요. 이때 치상.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순찰자가 부서졌어요. 공용물 손상죄.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저렇게 도망갈 정도 되면 술을 얼마나 먹었을까요? 1번 취소, 2번 정지, 3번 훈방치수 정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차 어느 정도 먹었을까요? 다 지금 답변하고 계시죠? 결론 말씀드립니다. 음주 결과는 0.01이에요. 훈방치수입니다. 안 도망가도 되잖아요.
술 조금 먹었어요. 여러분 술 조금이 위험합니다. 술 조금이 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운전할 때 경찰관이 단속하는 이 봉이 보이죠? 이렇게. 예? 이게 보이죠? 내가 술 조금밖에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처음에는 괜찮겠지라고 가는데 경찰관이 단속하는 이 불빛을 보게 되면은 내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빨리 뛰어요? 빨리 뛰겠죠. 눈이 커져요, 적어져요? 커지겠죠. 그러면 경찰관 있는 데로 가겠어요? 옆길로 가겠어요? 옆길로 가겠죠? 이게 도망가는 액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보신 것 같이 0.01밖에 되지 않는데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공용물 손상죄에서 면허 취소되고 구속당했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은 반드시 뺑소니로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취 상태. 전날 술 먹고 늦게까지 술 먹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 이것도 동일하게 음주운전이고 동승자 처벌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교육이 짧지만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나머지 몫은 안전에 관련된 나머지 몫은 여러분의 실천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을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앞으로도 그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시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